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땅 DMZ에서 다시 긴급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뢰를 설치하다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며 실제 충돌의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국지적 움직임이 아닙니다. 지난 몇 주간 반복적으로 포착된 북한군의 행동은 지금까지의 군사적 균형을 흔들 위험한 신호죠. 오늘 우리는 지금 DMZ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향후 남북 관계와 동북아 안보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움직임이 단지 며칠이 아니라 몇 주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면 놀라운 세상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감시 장비는 DMZ 곳곳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병력 다수가 DMZ 안쪽에서 반복적으로 포착된 겁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작업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모와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그들은 지뢰 매설 장비를 들고 있었고 철책을 보강하며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병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지역으로 침범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MDL을 넘는 행동은 우발적 오발이나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DMZ는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사고가 나는 민감한 지역이기에 이런 행동은 즉각 긴장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군 당국자들은 이런 움직임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작은 침범들이 큰 충돌로 이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감시 영상에서는 북한 병력이 땅을 파고 물체를 묻고 주변을 정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것이 실제 지뢰 매설 작업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작업은 낮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밤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야간 작업까지 병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작업의 긴급성과 중요도가 높다는 의미일까요? 열상 감시 장비로 포착된 영상을 보면 북한군 병력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즉흥적 작업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작전처럼 보이죠. 일정한 간격으로 지뢰를 배치하고 표식을 남기고 다시 덮는 작업이 매우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이라는 걸 시사합니다. 북한의 지뢰 작업은 단순 방어 목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최근 탈북자 증가와 내부 통제 강화, 군사적 압박 조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이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죠. 첫 번째 요인은 탈북 차단 목적입니다. 특히 판문점 인근은 최근 북측 주민들의 탈출이 늘어난 주요 구역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심각한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 정권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죠. 단순히 일반 주민들의 탈북이 아니라 체제의 내부 인사들까지 이탈을 시도한다는 것은 내부 결속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탈북 경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북중 국경을 통한 탈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DMZ를 통한 직접 탈북 시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중 국경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북한은 이런 새로운 탈북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DMZ 지역에 더 많은 지뢰를 매설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 군사적 긴장 조성입니다. 남측과 국제사회에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북한의 전략이 다시 가동된 것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높임으로써 협상 테이블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이죠.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군사 분계선을 침범하는 등 물리적 행동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는 긴장의 수위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내부 결속 강화입니다. 외부 위협을 강조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경제난과 코로나 이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체제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죠. 북한 지도부는 이를 외부 위협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겁니다. 남측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에게 외부의 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체제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는 권위주의 정권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적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북한의 오래된 통치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군부의 영향력 강화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군부의 발언권이 커지면서 더 강경한 대남 정책이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주요 회의나 행사를 보면 군부 인사들의 비중이 예전보다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는 군부가 정책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기술적 능력의 과시입니다. 북한은 최근 신형 무기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력을 실제로 배치하고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DMZ에서의 작업도 단순한 지뢰 매설을 넘어서 새로운 감시 장비나 무기 체계를 배치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적들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이번 행동은 단순한 군사활동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한반도 전체의 긴장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2010년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행동을 매우 심각한 위험 신호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약 7년 만에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죠. 그동안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거의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 분계선 기준 설정을 명확히 하고 DMZ에서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회담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북한의 행동이 단순한 경계 위반이 아니라 실제 교전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 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째, 군사 분계선의 명확한 재확인입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MDL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남북 간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둘째, DMZ 내 군사활동의 상호 통보 체계 구축입니다. 어떤 작업을 하든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오해와 충돌을 막자는 거죠. 셋째, 우발적 충돌 발생 시 대처 절차 마련입니다. 만약 남북 병력이 우연히 조우하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전에 합의하자는 겁니다. 넷째, 상호 군사활동 감축 방안입니다. 특히 지뢰 매설 같은 위험한 행위를 자제하고 기존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방안도 논의하자는 제안입니다. 다섯째, 핫라인 재가동입니다. 현재 단절된 남북 군 통신선을 다시 연결해 긴급 상황 시 즉각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 모든 제안은 실질적인 긴장 완화를 위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군은 즉각적으로 감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DMZ 전역의 열상 장비와 관측 장비, 드론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감시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강도와 밀도를 대폭 높인 겁니다. 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북한군의 이상 움직임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분석해 즉각 상황을 보고합니다. 드론의 활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소형 정찰 드론들이 DMZ 상공을 순찰하며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고 있죠. 이 드론들은 야간에도 운용이 가능해 24시간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관측 장비의 해상도도 높여서 더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직접 대화 창구를 다시 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침범 사례를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이를 국제사회에 공개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알릴 준비도 하고 있죠. 다만 북한이 이 회담 제안에 응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북측은 그동안 남측과의 대화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거에도
남측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었죠.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남측과의 대화보다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합니다. 남북 대화는 의미가 없고 미국과 직접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둘째, 현재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긴장이 높을수록 북한은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셋째, 내부 정치적 이유입니다. 남측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부적으로 유약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부의 반발이 클 수 있죠. 넷째, 북한은 현재 자신들의 입장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측이 먼저 대화를 제안한 것 자체가 남측이 더 급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DMZ는 세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서로 불과 몇 미터 앞에서 감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도 큰 충돌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십만 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철책과 감시 초소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죠. 특히 지뢰 매설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경계 태세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과거 DMZ 지뢰 사건에서도 큰 부상이 발생해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바 있습니다. 2015년 8월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북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고 대규모 확성기 방송과 군사적 대치로 이어졌죠. 그때의 긴장감이 지금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남북 관계가 훨씬 더 경색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대화 채널이 일부 살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채널이 단절된 상태죠. 지금 북한은 지뢰뿐 아니라 통로 개척과 전술도로 보강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 준비가 아니라 기동성 확보까지 고려한 움직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전술도로를 보강한다는 것은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죠. 이는 방어를 넘어 공격적 행동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로 작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도로를 보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경로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새 경로들은 남측에서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지형을 활용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다시 MDL을 넘거나 남측 경계 병력과 조우한다면 우발 충돌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현장의 장병들은 엄격한 교전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만 긴박한 상황에서는 오판의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군과 마주친다면 순식간에 발포로 이어질 수 있죠. 교전 규칙은 명확합니다. 먼저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을 한 뒤 그래도 침입이 계속되면 직접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단계를 밟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군이 갑자기 나타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면 우리 군도 즉각 대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DMZ에서의 충돌은 순식간에 한반도 전체 안보 위기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작은 충돌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큰 전쟁들이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도 사라예보에서의 총격 사건에서 시작됐죠. DMZ에서의 충돌도 그런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이미 과거 긴장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군사 합의가 사실상 효력을 잃은 뒤 DMZ는 다시 민감한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체결된 남북 군사 합의는 DMZ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 지피 감시 초소 철거, 지뢰 제거, 공동 유해 발굴 등이 진행됐죠. 한때는 DMZ가 정말로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북한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다시 군사적 대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철거했던 지피를 다시 복구하고 새로운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병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남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위해 줄였던 감시와 경계 태세를 다시 강화하고 있죠. 이는 양측 모두에게 비용 증가와 긴장 고조를 의미합니다.
국제사회 또한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 공조 강화에 나섰고 일본과의 정보 공유도 확대 중입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연합훈련의 강도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미국은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늘리고 있으며 항공모함 전단과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인근 작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DMZ의 작은 변화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충돌은 동북아 전체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특파원을 보내 상황을 취재하고 있죠. 특히 미국 언론들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유엔사 또한 북한의 MDL 침범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침범이 확인될 경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엔 사령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DMZ에서의 모든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정전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명확한 경고 메시지죠. 유엔사는 필요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 중 하나는 북한이 도발 강도를 더 높이는 시나리오입니다. DMZ 작업 확대와 장비 배치 강화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긴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전략을 사용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발로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이는 거죠.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뢰 매설에서 시작해 병력 증강, 중화기 배치, 그리고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해 NAL 지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발적 충돌입니다. 특히 경계의 사각지대에서 병력이 예상치 못하게 마주칠 경우 충돌 위험은 훨씬 높아집니다. DMZ는 지형이 복잡하고 시야가 제한된 곳이 많습니다. 산악 지형과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는 불과 몇 미터 앞도 보기 힘들 때가 있죠. 이런 환경에서 남북 병력이 갑자기 마주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측 모두 극도로 긴장된 상태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경이 곤두서 있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상대편 병력과 조우한다면 본능적으로 무기를 겨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작은 오해나 실수 하나가 발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우발적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큰 충돌로 번지지 않았지만 언제든 달라질 수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 빈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조호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내부 문제에서 출발한 외부 공격성 증가입니다. 경제난이나 내부 상황 불안이 군사적 긴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무역이 급감했고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죠. 식량난도 심각합니다. 유엔과 국제기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외부 적을 만들어 주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겁니다. 남한과 미국을 적으로 설정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임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부 위기가 외부 도발로 전환되는 패턴은 역사적으로 자주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제한적 국지 도발입니다.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인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 서해 NLL 인근에서 해상 충돌을 일으키거나 DMZ 일부 구간에서 포격을 가하는 식입니다. 북한은 이런 제한적 도발을 통해 여러 목적을 달성하려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 둘째, 남한과 국제사회에 압박을 가하는 것. 셋째,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 넷째, 협상력을 높이는 것 등이죠. 문제는 이런 제한적 도발이 통제 불능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제한적으로 의도했더라도 남측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도발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사이버 공격과 결합된 복합 도발입니다. 북한은 최근 사이버 전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해킹 조직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죠. 이런 사이버 공격과 물리적 군사 도발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DMZ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동시에 남한의 주요 인프라나 금융 시스템을 사이버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두 전선에서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군사적 위협과 사이버 위협을 동시에 막아내야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드론이나 무인기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입니다. 북한은 최근 드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소형 드론을 이용해 남측 영공을 침범하거나 정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드론에 폭발물을 장착해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이런 드론 도발은 기존의 군사적 대응 체계로는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도 이에 대비해 대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완벽한 방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 시나리오는 화학, 생물학 무기의 위협입니다. 북한은 상당량의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상황은 극도로 심각해집니다. 화학 무기는 대량 살상 무기로 민간인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북한이 실제로 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대응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협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암시를 통해 남한과 국제사회에 압박을 가하는 거죠. 여덟 번째는 테러와 같은 비정규전 방식의 도발입니다.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주요 시설을 공격하거나 요인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시도를 여러 차례 했죠.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 등이 그 예입니다. 최근에도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과 실제 공간을 넘나들며 다양한 공작 활동을 벌이고 있죠. 우리 정보기관들이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시나리오는 핵 위협의 고조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계속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전술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죠.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본격적으로 위협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 위협은 다른 어떤 위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각성을 가집니다. 한 발의 핵무기가 도시 하나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확장 억제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더욱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죠. 열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붕괴되는 것도 원하지 않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면서도 통제하려는 이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최근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과의 협력을 늘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시나리오는 남북 대화 재개입니다. 군사회담이 성사될 경우 긴장 완화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가능성은 아직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북한이 대화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얻을 것이 더 많다고 판단해야 하는 거죠. 둘째, 국제사회의 압박과 유인이 적절히 조합돼야 합니다. 제재만으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대화에 응할 경우의 혜택도 함께 제시해야 하죠. 셋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북한의 우방국들이 대화를 권유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들 국가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미국의 입장 변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가 중요하죠. 다섯째,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랜 대립과 불신의 역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DMZ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 뉴스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DMZ에서 경계를 서는 장병들 덕분입니다. 그들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죠. 겨울에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감시와 경계를 계속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시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의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온하지만 국경 첫선에서는 초단위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은 충돌을 막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DMZ 경계 임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감시 장비를 통해 북한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고 포착해야 하고 그것이 위협인지 아닌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위협을 놓치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감시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최종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직관과 판단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DMZ에서의 움직임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큰 사건들이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던 일들이 점점 커져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군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무관심은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정부와 군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게 되는 거죠. 국제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죠. 따라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엔과 주변국들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미국과의 동맹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죠. 최근 한미 양국은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전략 자산의 전개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지만 안보 협력은 별개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이죠. 한미 1~3국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거나 압박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중국과의 소통을 유지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죠. 따라서 러시아와의 대화도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국론 통일이 중요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안보 의식도 중요합니다.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의 평화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훈련들이 실제 유사시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귀찮다고 피하지 말고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가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이메일 피싱이나 악성 링크에 주의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북한이나 적대 세력들이 여론을 혼란시키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접할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사실인지 검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여러 위기를 극복해왔죠.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발전을 이뤘고 민주화를 성취했으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저력이 있기에 현재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대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를 향한 노력도 계속해야 합니다. 군사적 대비와 함께 대화와 협력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강경책과 유화책을 적절히 조합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도적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인류애의 실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이 군사력 강화에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죠. 문화 교류나 스포츠 교류도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교류라도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같은 행사들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경제 협력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합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온다면 경제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사례가 그 가능성을 보여줬죠. 물론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참상을 잊지 않도록 하면서도 평화적 공존과 통일을 향한 꿈을 심어줘야 하죠. 미래 세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DMZ에서는 여러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고 반대로 완화될 수도 있죠. 어떤 방향으로 가든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군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계획도 있고 최선의 시나리오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죠. 국민들도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극복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일해서도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군의 노력을 지지해줘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의견과 지지는 정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 평화를 지키고 더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DMZ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평화의 가능성을 담은 곳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곳이 진정한 평화지대가 되고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바라고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그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알면 놀라는 세상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